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계속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또 미뤘습니다. 일단 모레 다시 적격 여부 판정을 공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원혜영 공관위원장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예. 근데 이 무고 등의 혐의가 성추행 논란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우리 공처관리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네.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예.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아직도 만류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는 면이 조금 있습니까? 달라진 것 같아요. 정봉주 의원이 처음에는 좀 출마 쪽으로 가닥이 잡히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뭐 김기현 전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불출마 쪽으로 또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원혜영 의원의 얘기는 네. 일단 이 정봉주 전 의원을 배제하기 좀 아깝다는 얘기거든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2심에서 무죄라는 건 성추행 그 자체가 아니라 네. 무고나 명예훼손이 무죄가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성추행과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 다시 말하면 억울하다는 얘기거든요. 정봉주 의원이 네. 배제하기, 정봉주 전 의원을 배제하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하는 거겠지만 네. 유권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돼 있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성추행 얘기가 나왔을 때 제 기억으로는 처음엔 그 현장이 없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현장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유권자들은 뭔가 성추행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관여돼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법리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무적 판단이 역시 중요하거든요. 선거는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선거를 치르게 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해요. 네. 위험 요인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어느 정당이 소극적 의미에서는 제거해 나가느냐의 문제고 네.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 인적 쇄신과 공천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하는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봉주 하나의 요인이 발생한 건데 네. 제가 보기엔 너무 민주당이 좌고우면하는 것 같아요. 저것도.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뭐 특정 개인의 그 신상에 관련된 거라서 말하기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과감할 그러니까 필요가 유권자들의 있다는 건? 일석에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의식하고 네. 제고해 줄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뭐 이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얘기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럴 때 이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도사리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 네. 그런 것들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라도 판단을 빨리 내려주는 게 좋아요. 저렇게 자꾸 이것도 한국당처럼 특정인을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비치면 이거는 선거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원종건 씨의 또 데이트 성폭력 의혹 같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찝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네, 그렇게 보고 생각합니다. 계세요? 사실 말씀하신 것 같이 원종건 씨의 문제도 있었는데 또 이 문제까지 겹친다라고 한다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미지가 더 미투 쪽의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법적인 이런 문제를 얘기도 떠나서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뭐 재판에서 사실상 없었던 것처럼 뭐 재판 그 판결문에 나왔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봉주 의원이 뭐 호텔에 간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또 그날 하필이면 그 시간대에 또 카드 명세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식 속에서는 안 갔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은 뭐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동안에 정봉주 전 의원이 했던 또 많은 그야말로 뭐 말에 설화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지뢰와 관련되어서 무슨 지뢰를 밟으면 목발을 선물로 주겠다든지 그야말로 우리의 국방에 있어서 아픈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이런 뭐 설화들도 한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런 것을 두루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결론이 날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어저께 선관위가 안철수 신당 원래 이제 쓰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고육규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성칠수 계에서는. 그런데 결국은 불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주로 됐을까요? 저는 안철수 신당이라고 이름을 진다고 그래서 진짜 급하긴 급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급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당이라는 게 적어도 원론적으로 볼 때는 네.
정치적 의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거든요. 정치적 결사체. 그렇죠. 네. 목적은 뭘 권력 획득. 그런 말이에요. 네. 근데 특정인 이름을 내세우고 그것을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창업주를 내세우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또 뭐 총선 때까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로 그러니까 시간이 이거 없으니까 급한 거예요. 당 지금. 이름을 어떻게 홍보하겠느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유권자들이 얘기를 어쨌든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건 안철수란 스타 플레이어를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과거에 친박 연대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어요. 신박연대는 또 성관이가 허가를 청와대죠. 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다 들어간 건 아니니까. 박만 들어갔습니다. 이니셜만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번엔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저는 판단을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하는 거는 사전선거운동 뭐 이런 이유도 들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이 후보와 안철수를 혼동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인식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당 이름의 특정 인을 거명한다는 거는 저는 그런 면에서 선관위가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선관위에서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정치적인 영향력이 아주 막강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DJ나 YS도 자기 이름 붙이지 않았는데 사상 추이의 일을 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약간 비아냥도 좀 들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뭐 역대 한국 정당들이 보면 특히 권력자에 의해서 정당이 만들어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 권력자가 권력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정당이 사라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런 가치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 이름을 통해서 유권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사람 이름으로 아예 내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를 지나치게 희화화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관위가 정말 정당 이름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할 권리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가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야말로 기존의 정당들과 이 이름에 있어서 혼선이 오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만은 이름이 특히 사전 선거 운동이다.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신당의 경우에는 안철수의 이름에 덕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지 다음 대선을 위한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 명분도 이유로 제시한 것도 조금 정당하지는 않아 보인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그동안 정당 이름이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져서 쓸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유권자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지금 어쨌든 새 이름을 정하긴 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발은 하고 불만은 표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당명을 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시간이 별로 없어요 또. 네, 그러나 또 뭐 머리를 짜면은 그야말로 뭐 정당의 이름을 또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신당이 그동안에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소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것들을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전 차라리 그러면 요즘 신당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안철수 신당, 통합 신당, 네. 그러니까 중도 신당 하든가요, 차라리. 중도 신당에는 중도는 이념도 좀 확실한 포함돼 이념을 있고. 보여주는 거니까 보수 대통합, 새로운 보수당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도 신당 하든가 네. 뭐 그 말씀 하시려니까 제가 한번 해본 얘기입니다. 내부에서는 뭐 새정치 국민운동 뭐 이런 이름들도 나왔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이거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말씀 여기서 우려했던 대로 이제 과연 안철수의 당이라는 게 국민들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부각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고민일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리고 한국 정당에 있어서 가장 큰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 중심의 정당에서 벗어나자. 또 시스템 한국 정당이라는 정치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의 또 가장 큰 문제점으로도 사람 중심 정치에서 좀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전면에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죠. 제3지대 통합 얘기들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지금 사실 손 내밀 데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호남계 쪽에서도 바깥하고 같이 이제 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호남 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저는 뭐 거의 99%라고 봐요. 99%. 왜 그러냐면 모두가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외통수예요. 대한신당이 지금 7석 아닙니까? 네.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4석이고 그 4석 7석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워요. 대단히 호남에서. 지금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거는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1대1 대립각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7석, 4석 가지고 각자 도생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고. 근데 지금 사실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민주평화당에서 대한정치연대로 나왔다가 대한정치연대가 대한신당으로 머물고 있다가 사실은 안철수 빠진
국민의당. 국민의당이죠. 다시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돌아가는 거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로 이제 그래서 국민의당인데. 안철수 없당이라고. 아니 없당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근데 손 대표도 손학규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 위기와 통합이라는 게 바로 그 공식이거든요. 위기에 처 일단 통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거의 대한민국 정치에 아주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0% 이상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게다가 15일 날이 국고보조금 기준 아닙니까 나오는 날.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통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루어지는데 단지 이런 딜레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쪽도 제3지대 중도 정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도. 네. 근데 중도라는 건 어쨌든 기득권 정당들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는 건데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은 4+1 협의체에서 민주당과 같은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것과 중도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저도 따진다면 말이죠. 네. 그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호남에서 민주당과 1대1 대립각을 세울 수 있죠. 음. 거의 같은 민주당과 같은 지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대립을 세웁니까? 그러네요. 예, 그게 그런 것도 고민이 정리할 있겠군요.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야 아주 유권자들에게 비례가 됐건 지역구가 됐건 표를 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4+1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갔는데 중도를 한다고. 중도는 이 기존의 기득권 정치를 싸잡아 비판하는 게 중도 아닙니까? 논리의 모순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만약에 호남신당 굳이 얘기한다면 같이 호남신당, 네. 신당자 붙여서 호남신당이 탄생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단히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역구보다 오히려 비례 쪽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더 많이 확보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그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사실 전국적으로 4% 이상의 득표를 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너무 짜게 보시는 뭐 설사 한다라고 하더라도 5% 이상 가기도 더 어려울 것이다. 지금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수치를 다 합친다고 해도 사실 그 정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례대표의 가능성은 뭐 저는 매우 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계시는 의원들이 그야말로 백전노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기로 어떻게 지역구를 뚫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가 언론에 나온 많은 의원들의 인터뷰를 보면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보다 지금 있는 그 소위 말하는 호남신당에 갈 의원들이 더 열심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오히려 주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열린우리당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열심히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얘기는 잠깐 짧게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울산 사건 공소장 비공개, 이거 법무부 방침이었는데 사실은 동아일보에서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실효도 없었고요. 그래서 욕만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두 분이 각각 좀 짧게 견해를 좀 밝혀주시죠. 일단 국회에서의 감정 및 직원에 관한 법률이 어긋나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일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기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한 제출하게 돼 있고 네. 또 하나 문제가 국민의 알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특히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 형사 사건의 공개 금지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훈령인데 그것도 일단 피의 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기소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잘못 들은 거라고 보여지고 네. 훈령과 법에 있어서 법을 따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그분들은 공인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한 것도 유출 경위를 얘기하겠다 이런 것들도 보기에 따라서는 네. 지나치게 선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해서 했던 행동이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썩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선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은 청와대의 8개의 비서관실이 모여서 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지 또 선거 이후에는 과연 임종석 비서실장과 비롯해서 대통령은 이 부분을 알고 계셨는지 혹은 얼마나 알고 계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또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와우 정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